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여기 부산 맞습니까? 동부가 해양 중심 도시 부산 맞습니까? 다시 대한민국의 경제 심장이 될 경제 제도약의 중심 부산 맞습니까? 화덕 신공항 2030년 부산 엑스포 북한 재개발 확실하게 해낼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재명! 부산 시민 여러분, 마스크 좀 벗고 해도 되겠죠? 네, 카메라맨 조금만 계시면 그냥 계속 하십시오. 네네. 여러분, 이곳이 바로 김영삼, 노무현, 그리고 걸출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큰 정치인 만든 부산 맞지요? 새로운 세상 만들 준비 됐습니까? 준비됐나? 됐나? 됐나? 확실하게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책임졌던 부산, 이제 지금까지 쇠락을 벗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죠.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안보도 중요하고 질서도 중요하고 민생도 중요한데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제가 성남시 경기도 운영하면서 기업 유치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는 기업 유치하니까 왜 혜택을 줘서 특혜를 줬냐 이렇게 비난하던데, 여러분, 기업이 혜택을 줘야 들어오고 그래야 일자리 생기고 세금 늘고 식당에서 밥이라도 한 그릇 더 파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경제를 살리는 길인데 나한테 왜 두산그룹에 혜택 줬냐? 왜 현대중공업 혜택 줬냐? 시우지 그냥 놀게 놔둬야지 그거 왜 빌려줬냐? 이라는 정치 세력들이 과연 경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저기 웨이브파크 만들다는 거 2년 6개월 동안 허가 안 해주고 괴롭혀가지고 떠났잖아요. 제가 딱 2년 만에 TFT 만들어가지고 규제 다 바꾸고 땅 사드리고 인허가 다 해드리고 건축허가 시켜서 공사 완료까지 2년 만에 끝내서 재작년 10월에 개장했는데 이런 것도 못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경제를 살리려면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경제 살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백지에서 10대 경제 강국을 만든 거 우리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교육질 높지요. 정말 노동의 질 좋지요. 공적 헌신 잘하지요. 마스크 쓰라면 아무 말 안 하고 마스크 쓰지요. 이렇게 정부 정책에 잘 협조하는 국민들이 10대 경제 강국 만들었는데 앞으로 대통령만 잘 뽑고 정부가 싸우지 않고 유능하게 진화하고 정치권에서 좋은 인재들 힘 합쳐서 통합정부 만들고 국민의당만 만들면 세계 5대 경제강국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이거 해낼 사람, 통합정부 만들 사람, 유능한 경제정부 만들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단기간에 성남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불려 나왔던 저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경기도 제가 2년 만에 전국 최고의 시도로 만들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3년 만에 제가 경기도에 130조 원 투자 유치했습니다. 부산에 그 정도 했으면 부산 지금은 날아가고 있을 겁니다. 디비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부산 경제 포함해서 대한민국 경제 확실하게 살려 넣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만들어서 함께 사는 이유,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손해보면서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함께 잘 살기 위해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규칙 어긴 거 봐주고 작은 규칙이라고 마구 어기는 이런 사람들이 국가를 공정하게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하게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탈 털었지만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남은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공정하게 경제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턱 터놓고 말해보죠. 부산 LCT 그거 그냥 허가해줘가지고 부산공사가 가지고 있던 땅 원가로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100% 1조 원 그냥 공짜로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집단들이 내가 그래서 민간개발 못하게 하고 악착같이 공공개발해서 회수해가지고 70% 5,800억 뺏었더니 그거 나눠먹은 집단들이 너보고 왜 다 못 지켰냐고 합니다. LCT를 잘했습니까? 대장동 개발을 잘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후한무치하고 이런 적반하장 일삼는 이런 마인드로 국가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보. 지금 여러분 불안하시죠?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대범한 척 하지만 솔직히 불안하잖아요. 특히 우리 가까운 아들, 남편, 아버지, 친구 불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있습니다. 전쟁 결정은 나이든 정치인들이 하는데 전장에서 죽어가는 것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다. 결정에도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이 무슨 죄 때문에 전장에서 죽어가야 합니까? 필요하면 싸워야죠. 그러나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필요하긴 하지만 하책입니다. 다 부서지고 다 죽은 다음에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책에 불과해요.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실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이 난폭한 언사와 폭력적 행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안보에는 적의 위협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방어력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방어력을 최대화해야죠. 우리 국방비 어떤 보수 정권보다도 많이 지출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수입하는 무기보다 수출하는 무기 가액이 더 많아졌어요. 사드 이런 거 안 해도 우리 청궁2 미사일 방어체제 아랍에미리트에 한 세트만 4조 원 받고 팔았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실력을 키워야죠. 여러분,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경제력을 키우고 우리 국민들의 힘을 합치면 지도자만 멀쩡한 생각 가지고 있을 때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른 나라의 전쟁을 보고 또 우리나라에서 점점 전쟁의 위기, 군사 갈등이 고조되는 걸 보고 불안해하시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력한 한미동맹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1년 국민 총생산 이걸 초과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경제력이 있습니다. 우리 강력한 의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안보 문제 저 이재명이 맡으면 여러분 걱정은커녕 이 위기들을 활용해서 방위산업 확실하게 키워가지고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걸 넘어서서 세계로 우리가 진출하는 경제적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무섭지요? 솔직히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보다는 덜 무섭지요? 그건 사실 코로나가 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전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산더미만 해가지고
건들기만 하면 우리가 막 치명상을 입었는데 이제는 이게 진화를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바뀌었어요. 동작발은 조그만한 걸 바뀌어가지고 막을 내야 막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대신에 위험성이 확 떨어졌어요.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 곰 잡듯이 이렇게 막 봉쇄하고 온 동네가 난리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각자 마스크나 잘 쓰고 저기 족제비 같은 거 오면 잘 차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방역 체제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우리 유럽에서 다 마스크 벗고 3만 명, 5만 명씩 모여가지고 막 축구 하는데 난리치고 그래도 괜찮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말 위험한 기저질환자나 이런 거 잘 관리하고 백신 잘 맞추고 그리고 환자 중에서 대부분 다 2, 3일 그냥 증세 있을 둥 말 둥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위험한 환자들만 골라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치명률 낮추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3월 10일이 되면 이재명의 주도하에 가장 코로나 대응 잘했던 이재명이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일상적 활동으로 돌아가면서도 방역은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지금 방역 때문에 여러분 고생 너무 많이 하시죠? 너무 피해도 크지요? 앞날도 불안하죠? 이거 이제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0조 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왜?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방역하느라고 입은 피해 중에서 보상되지 않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빚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고 어려워서 그냥 어떻게 이런 극단적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이 문제 이제 해결해야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우리 공동체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정의롭고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정함이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특별히 손해 입은 이 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대책으로, 첫째는 손실을 충분히 보상한다. 지나간 것까지. 두 번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영업이 안 돼서 빚을 갚을 길이 없다. 상환 연기 좀 하자. 세 번째, 코로나 때문에 진 빚은 정부가 채권을 인수해서 탕감도 해주고 조정도 해줘서 제대로 좀 살게 해주자.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러려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방역에 협조하면 오히려 이익이 되더라, 이런 생각이 들게 해줘야 더 열심히 협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거 그냥 그것만 떼어서 될 일이 아니죠.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제일 높고 정부가 개인 가계에 지원하는 금액 제일 작고, 그래서 국가부채 비율은 다른 선진국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기껏해야 절반도 안 된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좀 살자. 다른 나라는 코로나19 생긴 다음에 GDP의 15%를 국민들에게 지원해 줬는데 우리나라는 5%밖에 안 해줬지 않습니까? 이 10%가 어디 갔냐? 다 개인의 빚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50조 원 정도 예산, 제가 특별 행정명령, 긴급재정명령을 해서라도, 추경을 긴급하게 해서라도 이거 다 채워놓고 앞으로 필요한 예산 확보하고, 그리고 또 매출을 올려줘야 진짜로 살 거 아닙니까? 지역화폐로, 소비 쿠폰으로 우리 소상공인들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중 효과가 나잖아요. 10조 원을 쓰면 10조 원의 가계소득 지원, 10조 원의 매출 증가 효과, 거기다 곱하기 승수 효과까지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는 거. 재작년 1차 재난지원금 때 여러분 보셨죠?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르는 분이 계시는 모양인데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역시 잘하죠. 제가 코로나 초기에 누구는 압수수색 영매가 해코지 할까 봐 무서워서 안 했다는 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정치적 손실 내가 감수하면서 확실하게 제가 신천지 본부 쳐들어가서 명부 구했습니다. 전체 시설 확보해가지고 다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주
검사 안 받으려고 자꾸 피해 다니는 거 제가 가평 아방군까지 쫓아가 가지고 검사시켰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 유능한 코로나 극복, 위기 극복 총사령관 이재명이 있으면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 극복 걱정 안 해도 된다.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부산 왜 이렇게 좁은 거예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저 뒤에까지 이렇게 되는데. 아니, 자리가 이런 데밖에 없어요. 우리 주최 측에서 뭐 설마 그렇게 마요까 싶어가지고 좀 꽤 넓은 자리를 구했는데도 많이 부족하군요. 제가 농담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저에게 힘을 주셔서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 부울경 메가시티 잘 돼가고 있습니까? 대답이 반반이죠. 예의상 잘 된다 그러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잘 된다 그러면 안 해줄 것 같고, 애매하다. 예 아니요 합쳐서 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한때 자원은 부족하고 투자할 곳은 많아서 한 곳에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될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의 성장 발전 전략으로 불균형 성장 전략, 한 곳에 집중한다. 다른 데는 잠깐 기다려라. 나중에 낙수가 있으면 그때 좀 혜택을 봐라. 이 작전으로 재벌을 만들어서 특정 기업을 집중 지원했고 수도권을 정해서 집중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잠깐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도권 폭발 직전입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6.25 전쟁 피난길도 아니고 경기도 광주에 가면요, 학교에 갈 교실이 없어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컨테이너 넣고 수입하고 있어요. 학교를 질 자리가 없습니다. 출근하는데 막 2시간씩 걸려 죽으려고 그래요. 지옥철이래요, 지옥철. 그런데 지방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또 기업들이 와서 사업을 해보려도 인력이 없어요. 또 사람들은 취직하려니까 기업이 없어요. 학교가 점점 나빠져요. 악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국가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이 균형발전 정책을 취해야 됩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투자할 곳은 많은데 투자할 돈이 부족하던 시대가 아니고 투자할 돈은 남아도는데 투자할 곳이 없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럼 정책도 바뀌어야죠. 이제는 지방 중심의 균형 성장 정책을 취해야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걸 일찍이 깨달으시고 지방 분권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 김도관 장관께서도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력한 국가의 의지, 최고 책임자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방에 더 많은 예산을 내려줘야 되고, 지방의 자율권을 더 키워야 하고, 지방의 SOC 투자를 더 늘려야 하고, 지방 교육기관을 더 지원해야 되고, 지방에 사람들이 정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문화 공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신념으로 수도권 단체장을 했지만 한 번도 수도권 규제 완화해가지고 확 수도권 키우자는 얘기 한 일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경기도민 성남시민이 찍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습니다.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남부에 1,000만이 삽니다. 경기도 북부 350만 살아요. 근데 북부는 군사규제, 상수원규제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쪽에 있는 공공기관 다 북쪽, 동쪽으로 다 옮겼어요. 다 옮겨도 문제 없어요. 그리고 북쪽에 SOC 투자 남쪽보다 50% 더 많게 6대 4. 남쪽이 4, 북쪽이 6 이렇게 했습니다. 북쪽으로 산업단지들 다 배치하도록 제가 유도해서 많이 밀어붙였어요. 남쪽에 산단 개발이익, 북쪽 산단 개발이익이 지원해가지고 북쪽의 산단은 더 낮게 공장용지 공급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규제가 많은 곳에는 재원을 더 많이 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도 경기도민들 남부지역 주민이 저 비난하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박수 치더라고요. 우리 국민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구상을 했습니다. 물론 김경수 지사께서 먼저 시작하시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인데, 동남권 그러면 저쪽 좀 싫어해요. 부울경 메가시티 꼭 해야 됩니다. 그 중심이 부산이 되겠죠? 부산이 동북아로 뻗어가는 해양, 항만, 철도, 그 다음에 하늘길의 첫 출발지 아닙니까? 이제 부산도 새로운 기회를 가져야 된다. 메가시티 중에서 경북, 대구, 그 다음에 부울경, 전남, 광주 다 묶어서 남부 지역에 새로운 수도권을 하나 만들자. 싱가포르처럼 독립된 하나의 경제권 만들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팍팍 찍어주세요.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면 다 가능한 일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지 않습니까? 말한 거에 95% 이상 지켰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대한민국이 이제 수도권 1극 체제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국가 간 경쟁에서 도시 간 경쟁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수도권 한 개 가지고 다른 나라 그 거대 시티들과 경쟁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도 경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서울 가면 세상에 아파트가 평당 2억을 하면 그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래서 균형 발전, 자치분권의 강화, 부산 북항, 엑스포 2030 가덕 신공항 해야지요.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아까 준비됐다고 했죠? 진짜 됐죠? 확실히 됐죠? 제가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3월 10일 날 두 가지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미래라고 하는 희망의 나라, 정치 보복이 없는 민주공화국, 경제가 살아나는 모두가 기회를 누리는 나라, 청년들이 기회 부족 때문에 남녀로 편갈라 싸우지 않는 합리적이고 협력적인 경쟁이 가능한,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나라. 나도 애 많이 낳아가지고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는 나라.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 난무하는 과거로 가는 것입니다. 정치 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복무하기보다도 자신들의 사적 욕망,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악용되는 그런 퇴행적인 나라, 전쟁의 위협 때문에 온 국민이 전전긍긍하는 나라, 다시 분열과 갈등과 증오가 이 나라를 암울하게 만드는 나라. 이 두 가지의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로 갈 것인지는 바로 여러분이 선택하십니다. 미래로 가시겠습니까? 과거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정쟁이 아니라 성장하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희망을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로 손잡고 더 많은 행복을 누리는 나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암울하게 과거로 가는 것을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문 중에 어떤 문이 열릴지는 이재명이나 윤석열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동료, 여러분의 지인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느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운명, 바로 이 나라의 운명, 여러분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의 수단이죠. 이재명에게 힘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이재명을 지지하기보다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고, 역사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고, 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바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부산 믿어도 되겠습니까? 됐나? 됐나? 저도 준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부산에 대한 뜨거운 약속에 힘찬 연호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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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우! 네, 시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네, 연단 이리저리 눈 맞추고 계십니다. 네, 뜨겁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후보님,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도 우리 국민들은 또 다른 약속을 요청하십니다. 네, 지금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셨는데요. 다음은 부산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희망과 진심을 담은 정책 건의서와 편지를 전달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만 좀 기다리세요. 네. 여러분, 제가 빼먹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 제가 드려야 될 말씀 중에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원고를 놓고 읽으면 딱 하나도 안 빼먹을 수 있는데 하도 여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빼먹은 게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원래 이제 전략본부에서 이 얘기는 꼭 해라 부산 가면 이게 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 여러분에 관계된 얘기니까 제가 두 개만 간단하게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오겠습니다. 괜찮겠죠? 뭐 여기까지 왔는데 뭐 빨리 끝내나 늦게 끝내나 뭐. 네.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 저희가 금융 관련 정책 발표를 했어요. 네, 보신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핵심은 그런 겁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형평과 정의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금융에 관해서는 문제가 참 많더라. 돈 많고 수입 많고 사회 경험 많은 사람은 은행에 가면 돈을 저리로 장기로 고액으로 얼마든지 빌려주는데 우리 서민들은 수입이 적다고, 청년들은 경험이 적다고, 우리 서민들은 재산이 적다고 돈을 안 빌려줘요. 그래가지고 캐피탈 뭐 대부업체 사채시장 이런 데 가서 엄청나게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금융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그 결과로 일부지만 제가 오늘 정책 발표를 한 게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도 주변에 소문도 좀 내주시고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내가 확실히 이익이 되겠다 이래서 표를 찍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 여러분 정말 우리 금융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심각한 불평등이 있습니다. 억강부약, 힘센 사람은 조금 절제시키고 힘없는 다수는 좀 부축해서 같이 사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살게 만드는 게 정치죠. 그런데 금융은 그렇지 않아요. 돈 많고 수입 많고 경력 많은 사람은 많이 했는데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바꾸자 해서 몇 가지를 제가 했는데 일단 코로나19와 관련된 신용 대사면을 하자. 코로나19 때문에 빚제가 신용불량된 거 다 사면해 주자. 두 번째로 지금 돈 갚기가 너무 어렵다. 만기 연장해 주자. 세 번째로 코로나19 때문에 진 빚, 이 진 빚 사실은 정부 때문에 대신 진 측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정부가 채권을 다 인수해서 채무 조정도 해주고 탕감도 해주고 해서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자. 어떻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한데 이게 돈을 빌려주는데 옛날에는 서민금융은행이 있었어요. 국민은행. 국민들한테 재형저축도 해주고 싸게 돈도 빌려주고 했지 않습니까? 주택은행 집 마련하는데 돈 빌려주는 게 일이었는데 IMF 때 이걸 싹 없애가지고 전부 다 상업은행이 되어버렸어요. 돈 벌는 거는 하는데 돈 안 되는 건 절대 안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이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민들은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건 서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해결을 하겠다. 그래서 첫째로 서민을 위한 국민상생은행을 신속하게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은행 금리 수준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이 1,000만 원 정도는 빌려 쓸 기회를 한 번은 주자. 이랬더니 누가 그래요? 그럼 막 돈 빌려다가 막 써버리지 않겠냐고. 그거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은 돈 1,000만 원 은행이자를 빌려주는데 웬 떡이냐 그러면 빌려다가 막 써버려요? 뭐 사채시장에서 빌려다 막 써버리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우리 국민들의 정말 그 심성이나 이런 걸 무시하는 얘기다, 그거는. 그래서 사채업이나 이런 막 동네 골목에 이런 어디 쪽지 날리는 거 이런 거 막 5,000%짜리 이런 거 안 쓰고 1,000만 원 정도는 얼마든지 그 안에서 빌려 쓸 수 있게 은행이자로. 그리고 재형 저축의 기회를 주자. 1,000만 원 정도는. 은행이 요새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데 작년에 은행이 14조 원인가 흑자가 늘어났답니다.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죽겠는데 은행은 흑자가 20%가 늘어가지고요. 우리가 고통받는 그 대가로 자기들은 돈을 번 겁니다. 은행, 우리가 공적 자금으로 IMF 때 169조 원 지원해 줬잖아요. 아직 50조 원 회수를 못했습니다. 거기는 돈 막 대주면서 우리 서민들한테 조금 대주면 안 됩니까? 국민상생은행을 만들어서 1,000만 원의 기본대출과 1,000만 원의 재형 저축의 기회를 원하는 사람에겐 주자. 네. 또 하나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거 할 기회를 뺏어서 미안합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 집을 100채를 가지고 있는데 101채 추가로 사는데 돈 빌려주는 거하고 내가 평생 고생해가지고 처음 집 사는 거하고 돈 빌려주는 게 똑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바꾸자. 생애 최초 처음으로 집 사는 그 집에 대해서는 최대 무슨 뭐 100평짜리 호화 아파트 사는 거 이런 건 해주면 안 되겠지요. 90%까지 담보대출하게 해주자. 응? 처음 한 번만. 두 번째로 젊은이들이 그러면 DSR인가 무슨 소득기준 충족을 못해가지고 못 빌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장래소득도 좀 쳐주자. 예? 그래서 젊은이들도 집 한 채 살 때는 좀 도와주자.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정책에 가는 것인데, 마지막은 여러분 이사철 돼 가잖아요. 여러분 또 막 전세금 막 보증금 올라가는데 돈 빌릴 거 까마득하죠. 이제 월세로 추락하는 거 아니냐 걱정되죠. 이런 서민들의 이사철 임대보증금 이런 건 좀 빌려주자. 네?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그럴 겁니다. 아, 그렇게 하면 시중에 유동성이, 즉 현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물가 오르고 큰일 나요. 그러면 이런 건물 사는 거, 어디 부동산 투기하려고 돈 빌리는 거, 이런 걸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거죠. 이게 행정의 현장성이죠. 이게 바로 경제, 금융, 실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이게 사설이 더 길어진 것 같은데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우리 영화제 유명하죠. 뭐 저도 가끔씩 와보긴 하는데 제가 부산 영화제 뺏어가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지스타 있잖아요. 지스타. 지금 자리를 좀 잡는 것 같은데 이 지스타도 원래 전 모 시장이 하도 괴롭혀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요. 하도 괴롭혀가지고 박근혜 때 그래서 성남으로 가자 이런 때가 있어서 제가 막 데려가려다가 실패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잘 실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문화의 도시지 않습니까? 문화의 도시. 그래서 부산문화제 앞으로는 문화 컨텐츠가 미래의 핵심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는 예술은 정부가 지원해 줘야 합니다. 이건 개인이 즐겁자고 하는 일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 김대중 대통령이 정한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다이빙 벨이라고 막 괴롭히고 이러면 안 된다. 그죠? 그리고 블랙리스트 이런 거 만들어가 네가 만든 거 너 나한테 저번에 반기 들었지? 너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안상수
무슨 선대위에 뭐 한다는 사람이 좌파 한번 손 봐주겠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걱정되긴 합니다. 여러분, 문화예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핵심 산업입니다. K컬처, 이제 삼성전자가 수조 원씩 막 광고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BTS 한 번 뜨면 끝이에요. 오징어 게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한국 가고 싶어서 못 산다지 않습니까? 이 골목에서 오징어 게임 한번 하려고. 우리는 안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화국가로 가야 한다. 부산은 특히 문화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김구 선생께서 한없이 높은 문화를 가진 문화 강국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꿈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에는 간섭하면 안 됩니다. 문화는 저항과 반발이 기본이에요. 순종하는 건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문화예산을 확실하게 늘리고 부산 문화재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부산 문화도시로 확실하게 키워놓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산 이제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부산 이제 과거에 정말 성장 발전하는 항구도시 확실하게 발전하게 될 길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